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인 라형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2020년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입 설명회 함께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노력들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시 그리고 정시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유능한 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거고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사항들은 1대1로 컨설팅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오늘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또 원서를 쓰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꿈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대학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도움이나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팀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는 유봉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동문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온 이유는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2021학년도 그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례 없는 그 긴 장마 기간으로 장장 53일이라는 장마 기간으로 또 어려웠고, 또 며칠 전에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래저래 요새는 참 어려움이 많은 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 방송을 듣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2021 대입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대입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지금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4+2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2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4+2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수시에서 4개 전형, 정시에서 2개 전형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4개 전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개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 실기 이렇게 2개 전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형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0%를 넘는 한 55% 정도 되는 이 정도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 전형은 주로 음악미술 체육인데요. 뭐 학생 인원도 적고 모집 인원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서울권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거의 많은 인원을 뽑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거의 대다수를 뽑게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적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입을 준비할 때 나는 서울권이 목표다. 아니다. 난 서울은 아니고 서울 말고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갈 거다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를 준비할 것인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집 시기는요.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하고요. 수시 모집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월에 정시를 모집하고요.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고등학교의 개학일이 한 달 반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그 대입 일정도 다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일자가 기존의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이 됐고요. 수시 같은 경우 9월 7일부터 접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시 접수가 9월 23일로 바뀌었고요. 정시 접수도 1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9월에 수시 모집하고 12월에 정시를 모집한다는데 올해는 1월 달에 하기로 했죠. 여기서 그 학생분들이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이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수능 봐서 수능 점수로
뭐 어디를 대학을 갈 수 있다. 만약에 뭐 고려대를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수시에서 뭐 강원대학교를 붙어버리면 정시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실 때는 자신의 어떤 수능 성적과 정시까지 고려를 해서 그 이하로 지원을 하는 건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시 때 자기의 수능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서 수시 모집에 어느 대학까지 들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에 등록을 하지 않았까, 그러니까 수시에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전부 떨어졌을 경우에 그땐 정시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정시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정시가 모두 불합격이 됐을 때 2월 달에 그 추가 모집을 하게 돼요. 대학에서. 그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남는 정원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불확실한 전형입니다. 자, 수시 모집은 우리가 보통 6장까지 쓸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대학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대학을 6군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은 대학에 2개나 3개 또는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장수는 6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시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그래서 군별로 하나씩 가군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한 번, 나군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3군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6장까지, 정시는 3장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지원 금지인데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뭐냐면 수시 지원을 6장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7장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365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수지 모집 이중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내가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대학에 붙는 경우가 생겨요. 이 대학도 붙고 저 대학도 붙고 저 대학도 붙고 이렇게 여러 군데 대학을 붙는데 그중에 2군데 대학을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향 지원한 대학은 먼저 합격이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아슬아슬한 점수일 때니까 추가 합격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된 대학에 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대학에 등록을 한 건데 그러면 나중에 먼저 내가 등록한 대학에 합격이 될까요? 나중에 등록한 학교에 등록이 될까요? 합격이 될까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학생이 무려 작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5천 명이 이중 등록으로 전부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성적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재학생들의 성적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졸업생, 즉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들의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보면은 검정고시 성적의 1, 2, 3등급의 비율을 보면 재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죠. 자, 이번에는 대입 전형의 이해 및 전형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2 체제에서 수능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이렇게 원래는 실기인데 실기는 뭐 뺐어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교과 성적,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대신 많은 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걸어놔요. 수능 최저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2개 합 7등급이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최저를 걸어놓으면 2개 합이라는 것은 국수 영탐 중에서 뭐 국어 수학 또는 국어 영어 그 2개의 등급합이 7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물론 들어가지만 교과 활동 위주로 뽑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이 전혀 들어가진 않고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과 그 교과에 맞는 활동,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과에 맞는 활동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가기에 그런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가면 유리하고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을 잘 쓰면 됩니다. 논술에다가 그 교과 성적이 있는데요. 교과 성적 그렇게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논술 100인데 여기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아요. 논술 전형은.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 100이다.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렸을 때는 그 내신 성적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신 성적으로 갈 때 반영 과목이 학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수, 영, 사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 과학까지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는 뭐 서울대나 교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다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반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반영 비율이 또 달라요. 학년별로 다르는데 우리가 244 이렇게 얘기하면은 1학년 때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거고요. 334 그러면 30%, 30%, 4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또는 과목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수학의 비중을 더 높게 쳐주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그 산출 지표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신 성적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능 최저가 안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교과 100, 학생부 100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뽑겠다. 근데 어떤 학교들은 출결 사항도 점수를 넣는 학교도 있어요. 일부 학교들은. 단계별 전형은 일단 1단계에서 보통은 3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선발 인원이면 한 30명 정도를 내신 성적만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단계별 전형이고요. 일괄 합산이라는 것은 면접을 그 지원한 학생들 전체를 면접을 다 봐요. 면접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신 성적과 같이 합산해서 그냥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경우를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합니다. 지원 전략은 일단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뭐 244냐 334냐 아니면 뭐 수학에 뭐 몇 퍼센트를 더 가중치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왜 그러냐면은 그 종합 전형과 다르게 그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종합 전형하고 그 교과 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교과 전형이 굉장히 그 커트라인이 높아요. 그러니까 붙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낮아도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중복 합격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여러 대학에 붙는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매년 거의 똑같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붙을지 떨어질지가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전국에서 그 대학 자료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지고요. 중복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2월 인원이 많아져요. 내가 아까 내가 두 군데 대학을 붙었지만 두 군데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의 대학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빵꾸 나는 그 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이 학생부라는 건 지금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예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자기소개서가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추천서는 뭐 교사가 써주는 추천서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래서 학생부가 80%를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아무래도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은 어느 정도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 봐요. 기초학업 역량.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신 성적 보는 겁니다. 근데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본다는 얘기죠. 전공 적합성. 요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전공 적합성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기계공학에 대해서 얼마나 학생이 활동을 많이 했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독서량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진로 활동 같은 것들 그런 활동들이 많이 했느냐 또 잘 했느냐 이런 것들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내신과 이런 활동이 많아야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학생부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가 한 20%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자기소개서가 필수 서류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거.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은 얘도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괄합성이 있고 그래요. 아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류백으로 뽑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서류를 아예 안 보는 학생, 그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부 100으로 뽑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물론 1학년까지 다닌 학생들은 1년치가 있겠고 2학년까지 다닌 학생들은 2년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저조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서울과학기술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차의과학대 이렇게 4개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해서 그 꿈드림 센터에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활동 기록들은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것에 기록이 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꿈드림 센터에서 이걸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활동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한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건 인정이 안 되고 이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활동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발급해 주는 거고요.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학에 제출하면 종합 전형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4개 대학밖에는 이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받질 않아요. 서울과기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차의과학대학 이렇게 4개 대학만 그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받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기대 모집 요강인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그 검정고시 합격자라고 있죠. 검정고시 합격자에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가 제출 서류인데 그 밑에 보면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제출을 한 학생이 있고 안 한 학생이 있을 때 당연히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제출한 학생들이 더 합격에 유리하겠죠.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림대학교인데요. 한림대학교 보면은 그 학교생활 우수자정 학생부 종합인데요. 이 지원 자격을 보면 국내외 정규직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 자격에 이 문구가 없는 전형은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종합이냐 교과냐 내가 어느 대학을 쓸 거냐 이걸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지원 자격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검정고시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한림대학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일부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림대학교는 이게 필수 서류예요. 아까 서울과기대는 그 제출하고 싶은 사람만 제출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제출 안 하면 합격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제출하거나 말거나인데 한림대학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의 지원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꼭 그 한림대학교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건 자기소개서인데요.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대부분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 문제가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천자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1500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 중 나눔 배려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 천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문항이라서 대학별로 이 문장이 다 달라요. 대학보다 문제가 다 다른데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지원 동기, 그다음에 우리 대학 우리 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점, 그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 뭐 이런 거예요. 다. 대학마다 다르게 출제할 수 있지만 거의 똑같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인데 자기소개서가 뭐 다른 데 거를 베꼈다. 내가 스스로 쓰지 않고 다른 데 걸 베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문장이 30% 이상이 포함이 되면 이건 거의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학생의 유사도가 30% 이상이 나온 거예요. 30%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사한 문장들에 시뻘겋게 이렇게 형광펜 칠하듯이 뻘겋게 칠해져서 그게 학교로 공문으로 보내져서 옵니다. 대학에서 보내줘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죠. 너 누구 거 보고 했냐? 자기가 썼다. 인터넷을 검색했냐? 아니다. 인터넷 검색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썼다. 근데 어떻게 유사도가 이렇게 그 학생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다가 공문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지금 이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게 30%가 넘지 않느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써줬대요. 형이 자기보다 2살인가가 많은데 대학생이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장력이 동생보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자소서를 썼는데 그 형도 자기가 썼던 자소서를 보고 쓴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글을 쓴 건데 그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 작가들 보면은 어떤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글만 읽고 나서 이거 누가 쓰셨네.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문장을 쓰면 계속 어떤 그 사람의 패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도 반드시 자신이 써라. 선생님 같은 경우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자소서 친구도 보여주지 말라 그래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자소서를 써놓고 친구한테 야, 나 자소서 좀 읽어줘. 내가 쓴 거 어때? 이걸 제일 많이 하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친구 의리상 야 싫어 나 바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친구 자소서를 읽으면서 야 이 문장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썼던 문장이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뇌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반드시 본인이 써야 된다. 형이 써주면 안 된다. 인터넷 참고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남의 자소서를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남의 자소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뭐 잘된 자소서라고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런 거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장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적성 전형입니다. 적성고사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했던 뭐 적성 흥미 검사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가장 유명한 데가 가천대죠. 가천대 같은 경우 1000명 넘게 뽑아요. 적성 전형으로. 1000명 넘게 보는데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 해서 50문제를 봅니다. 50문제인데 그 5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럼 한 문제당 72초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문제의 난이도 수준은 어떠냐. 수능의 한 80% 정도. 수능 문제의 80% 정도니까 수능 문제보다는 좀 쉽게 나는 거예요. 쉽게 나고 수능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또 다 뺐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 난 수능으로 대학 갈 거다.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게 얘는 수시거든요. 가천대 수시에서 적성고사 한번 노려볼 만해요. 50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되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먼저 푸는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를 먼저 잽싸게 후다다닥 풀어놓고 수학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보통 아까 가천대 말씀드렸는데 가천대 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3등급인 학생이 있고 4등급이 내신 성적이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신 성적이 3등급인 학생과 4등급인 학생이 있을 때 한 등급 차이가 점수로 3점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3점. 근데 아까 그 가천대에서 50문제인데 그 50문제의 배점이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3점, 수학 어려운 문제는 4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내가 어차피 뭐 1, 2등급 되는 애들이 가천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천대 쓰는 애들이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대 애들이 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4등급 애들이 제일 많은데 만약에 제 성적이 자기가 5등급이에요. 그럼 4등급하고 내신 성적으로는 3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적성고사에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내신이 5등급이고 저 학생은 4등급인데 적성고사에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점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50문제 중에서 하나만 더 맞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0문제 중에 몇 문제는 풀어야 합격선이냐라고 했을 때 가천대의 대부분의 학과는 아주 높은 과 빼고요. 대부분의 학과는 35문제를 풀면 합격입니다. 50문제 중에 35문제만 풀면 된다. 근데 여기가 사지선다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문제 중에 3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20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럼 20문제 남았죠. 그럼 20문제를 한 줄로 쭉 찍어요. 같은 번호로. 그러면 가천대 적성은 오지선다형이 아니고 사지선다형이거든요. 그럼 20문제 중에서 쭉 찍으면 확률상 5문제는 찍은 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문제만 정확하게 풀면은 5문제는 찍어서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시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 있으면 가천대 적성은 한번 봐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대학교 전형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학이죠. 강원대학교를 좀 말씀드리면 강원대에서는 이런 전형들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5가지가 있고 교과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여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요거 하나예요. 학생부 종합의 미래인재 전형은 이게 자격이 안 됩니다.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여긴 쓸 수 없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이런 건 됩니다. 사회배려자 전형이라든지 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이다 나는 뭐 특수하지 않다. 이게 사회배려자도 아니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밖에 안 되고 지역인재 전형도 지원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강원대학교인데요. 미래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고요. 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인데요. 여기 이 문구 아까 이 문구 꼭 확인하시라 그랬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요 문구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여기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다 그랬죠.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거고 지원 자격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어요. 사범대학은 딴 데는 면접도 없고요. 그냥 그 내신 성적으로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한다.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여긴 문제가 뭐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장력 기준. 뭐냐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서 두 개 영역,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든 국어 영어든 영어 탐구든 이 두 개 영역에서 등급 합으로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좀 어려워요. 자연계열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을 포함하여 두 개 영역입니다. 수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수학 탐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계열이 최저를 맞추는 것은 인문계보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능 최저를 얼마를 맞춰야 되느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7을 맞추면 됩니다. 7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국어가 3등급, 영어가 4등급 나오면 수능 최저는 마친 거예요. 사범대학은 조금 더 높은 과죠. 6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3, 3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간호대 같은 경우는 5등급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2, 3 또는 1, 4 이렇게 5등급이 돼야 돼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열도 역시 7이 기준인데 이 수학 반드시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연계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수학 가형으로 7이기 때문에 수학 나형은 5등급이 돼야 돼요. 합이 간호학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하고 수학교육과는 수학 나형은 안 되죠. 반드시 수학 가형이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하고 등급합이 7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연계열에서 대부분의 학과는 그냥 수학 나형으로 7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수학 나형으로 두 개 합이요. 그러니까 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만약에 4등급이 나오면 국어는 3등급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7을 맞춰야 되고요. 가형으로 볼 때는 9등급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수학이 나형일 때와 가형일 때를 2등급은 차이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일까지 강원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일까지 고등학교에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 반영인데 성적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국어든 영어든 내가 100점 맞았다. 그럼 2등급으로 봐요. 99점 맞았다. 그럼 3등급으로 봅니다. 98점 맞았다. 그럼 4등급으로 봐요. 강대에서는 이렇게 이건 대학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대학마다 이건 따로따로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요. 대학마다 주는 등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강대 같은 경우는 6개 교과를 반영하고요. 국영수는 단위수를 3으로 하고 나머지는 2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수는 곱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국어를 100점 맞았어요. 2등급이죠. 여기 곱하기 3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과학을 100점 맞았어요. 그럼 2등급이지만 걔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영된다는 거고요. 이건 한림대학교입니다.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한림대는 종합하고 교과에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림대학교는 의대 빼고는 여긴 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한림대는 아까 강대는 수능 최저가 다 있었죠. 한림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요 문구가 있어야지만 지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지원은 여기 이렇게 검정고시에 동그라미까지 쳐놨죠. 지금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합격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를 내면 되는데요. 요거만 내면 요거로 내신을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하냐면 한림대학교는 이렇게 냅니다.
90점 이상이면 그냥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강대는 100점 맞으면 2등급이었는데 한림대는 100점 맞아도 그냥 상등급이에요. 80점 이상을 맞으면 4등급, 70점 이상 5등급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국영수를 3단위, 그 외 과목 2단위. 요거는 아까 강원대학교 똑같죠?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전형 종합전형인데요. 한림대는 종합전형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검정고시 동그라미 쳐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은 의외과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은 지원할 수 없고 학생부 교과에서도 일반 학생 전형만 지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형 방법은 다단계인데요. 면접이 30% 들어가요. 면접이 30%. 여기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 청소년 생활기록부 제출 이렇게 돼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필요 없는데 그 종합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 서류입니다. 이걸 제출 안 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인데 서울과기대는 지원 자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이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기대는 교과 우수자 전형은 지원이 안 되고요. 서울과기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다 틀려요. 강원대학교는 종합에 지원을 못하고 교과만 지원할 수 있었고요. 한림대는 둘 다 지원할 수 있었고요. 서울과기대는 교과는 안 되고 종합전형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원 자격에 보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지원 항상 지원 자격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지원이 되냐 안 되냐부터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도 2단계 있고 2단계 면접이 30% 반영입니다. 요거 아까 보셨는데 그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긴 또 필수 서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림대는 필수 서류고 서울과기대는 필수 서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대학별로 틀리기 때문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 계속 그 입시 얘기만 하니까 좀 머리가 띵띵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 수를 한번 알아봤어요.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 직업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봤을 때 한 16,000, 17,000개 정도가 직업이 있답니다. 거의 뭐 2만 개 정도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교수 뭐 여러 가지 쭉 은행원 뭐 하다 보면 100개 넘기 힘들겠죠. 우리가 아는 직업은 100개가 넘질 않아요. 그런데 직업 수는 이렇게 많다는 것,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그 청소년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려는 목적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떤 과를 지원할지 그게 결정이 되겠죠. 그 2만 개의 직업을 한 10개로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10개로 쭈루루 나눠보니까 뭐 이렇게 나눠지더라.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직업.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 뭐냐면 김재민 씨라고 화폐 디자이너랍니다. 화폐 디자이너. 우리나라에 이 사람 한 명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죠. 0.1mm 폭의 0.03mm의 선을 계속 수백 번 선을 그리니까 신사임당이 나타난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꿈의 직업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나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뭐였을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대요.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많이 받으면 좋겠죠. 자, 이건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뭐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건축물 에너지, 뭐 속기사라는 게 있는데 이 속기사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아, 요새 컴퓨터가 있고 이 뭐야 녹음기가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다 녹음이 되는데 녹음하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데 필요하대요. 반드시 이 속기사가. 그래서 하여간 이 속기사 자격증도 따면은 하여간 뭐 돈 많이 번다고 합니다. 취업도 잘 된대요. 뭐 유망한 자격증, 유망 자격증인데 뭐 간병사, 산후관리, 결혼상담사, 스포츠 체험관리사 요새 뭐 그 간병인들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체험관리사 요새는 사람들이 건강에 그 관심이 많아서 스포츠 체험 운동도 혼자 안 하잖아요. 꼭 이런 관리사한테 관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뭐 또 국가 전문 자격증이 어떤 게 있냐면 영양사, 뭐 손해평가사, 뭐 속기사, 국가 전문 자격증 이런 자격증 따면 뭐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받고 좋겠죠.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부분 직업 연봉 순위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까?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이 돈 많이 받는 직업이라면서요. 그래서 직업 연봉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12 토목감리 기술사. 이건 뭐냐면은 감리라는 게 뭐냐면은 감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렇게 하여간 체크를 하는 분들이에요. 똑바로 하나 제대로 하냐. 그러니까 뭐 철근을 제대로 넣었냐 아니면 뭐 평평하게 잘 다졌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분들. 그 토목인데 그 토목이 뭐냐면은 그 도로, 항만, 교량, 다리 놓고 뭐 도로 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게 토목인데 그런 걸 이제 감리하는 분들, 이 부분 감리하는 분들 그 부분이 한 12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대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 관리자, 그렇죠? 뭐 돈 만지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죠. 내과 의사고요. 8위는 7위가 대학교 총장님이고요. 6위는 감정평가사,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 항공기 조종사가 5위밖에 안 되네요. 4위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받나요? 3위 변호사, 기업의 고위 임원, 기업 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라고 하는 뭐 이사님 또는 상무님 하는 그분들이 2위고요. 1위는 도선사입니다. 도선사가 뭘까요? 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도선사를 많이 알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이제 한번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그 도선사가 뭐냐면은 뭐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 이렇게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서 뭐 우회전 좌회전 뭐 이렇게 속도 줄이고 뭐 이래가지고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도선사인데 뭐 그분들이 1위래요. 그래서 쭉 이거는 뭐 다른데 베스트 20인데 뭐 도선사 여기는 3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씩 틀려요, 그죠? 이건 중국의 이색 직업인데요. 자전거 지킴이랍니다. 중국에서 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분실 사고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이 자전거 지키는 사람 이런 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곡소리 알바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걸 곡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중국에는. 그다음에 50센트 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50센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명 그 댓글 알바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유리하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또는 약간 비방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댓글 알바 50센트 군대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인간 내비게이션인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뭐 아무리 그 한적한 시골의 좁은 길까지도 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아직까지 뭐 땅이 굉장히 넓고 그런 뭐 과학기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가는 동네에 갔을 때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백인 대여 서비스예요. 백인 대여 서비스. 그 중국인들이 그 백인을 좋아한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어떤 광고 이런데 광고나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쓰잖아요. 근데 백인을 많이 쓴대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쭉 백인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나 기업체에서 어떤 뭐 광고나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요청했을 때 이 백인들을 대여해주는 뭐 이런 직업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인데요. 중국은 의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의사가 돈을 많이 못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이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중국은 돈은 적고 일은 굉장히 많답니다. 굉장히 아주 고된 일들을 많이 한대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수술하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뭐 열 몇 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의사는 별로 인기가 없대요. 자, 그럼 전문대인데요. 아까 뭐 강대 한림대 서울과기대 4년제 대학들을 이야기했다면 전북대학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그 유턴 입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턴 입학이 뭐냐면 그 4년제 대학에 갔다가 대학을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4년제 대학 취업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한 1년 놀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이걸 유턴 입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유턴 입학을 전문대에다 유턴 입학을 하느냐? 일단 전문대의 설립지 자체가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년제보다는 취업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대로 유턴 입학을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이 한 76.5%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는데 그 중에 대학교 진학률이 55%고 전문대 진학률이 한 21% 정도가 됩니다. 이건 4년제고요. 이건 전문대는 21%. 이 정도가 전문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건 뉴스 기사인데요. 전문대 경쟁 빨간 밑줄 쳐진 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4년제 대학을 나온 뒤 다시 전문대에 들어가는 유턴 입학. 이런 유턴 입학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비 세우는 척자 청춘, 비 세운다. 왜 빚이 생겼을까요? 4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등록금을 대출한 거죠. 은행에서 등록금 학자금 대출은 해주잖아요. 그게 이자가 0%예요. 이자를 아예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학기에 500만 원씩 하면은 500, 58에 40, 4천만 원 정도가 대출된 건데 문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자가 부과되고 이걸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걸 갚지 못하니까 청년 그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빚에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로 유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중소벤처기업의 절반이 가장 선호하는 신입사원인 전문대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중소벤처기업이에요. 물론 서울의 뭐 유수한 대기업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선호하겠지만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년제 대학들보다는 전문대생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한 90%에 달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문대는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는 과들은 다 없애요. 취업이 되는 과들만 남겨놓죠. 그래서 취업률이 90%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강원도립대학교인데요. 강원도립대학교에 크루즈 승무원과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크루즈 승무원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뒤에 보이는 게 이제 크루즈선인데 여기서 일하는 승무원들이에요. 이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들. 이 크루즈선 하나에 승무원이 몇 명이 타고 있을 것 같아요? 200명? 150명? 이 크루즈선 하나에 승무원만 1000명이 넘어요. 보통 승무원이 한 1000명이고 승객이 한 300명 정도고요. 400명 정도가 타는데 그러니까 승객 3명당 승무원 1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많이. 왜냐면 뭐 청소도 해야 되지만
뭐 호텔 방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세탁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손님 3명당 승무원 1명. 그래서 보통 크루즈선 하나에 승무원이 1,000명씩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립대 크루즈 승무원과를 나오면 사실 취업할 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그 속초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속초에 크루즈선이 하나가 다니죠. 근데 그게 앞으로 5년인가 안에 크루즈선이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크루즈선 하나가 더 들어오면 그 안에 승무원도 1,000명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강원도립대 크루즈 승무원과도 좀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디냐면 소방구조국가 세경대학교예요.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세경대학교인데 소방구조구급과인데 여기도 세경대학교라고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여기도 굉장히 과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 과인데 이게 1년에 공무원이 한 7명씩 돼요. 이 과에서. 1년에 7명.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여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송호대학교예요. 송호대학교 어딘지 아시죠? 춘천에 있잖아요. 그때 관광 대명 리조트과인데 관광 리조트과인데 가운데 가로 열고 대명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보통 관광 리조트과인데 대명 리조트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명 그룹하고 그 협약이 돼 있어요. 협약이 돼 있어서 이 관광 리조트과를 졸업하면 대명 콘도 아시죠? 그 대명 콘도에 100% 취업이 됩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건 강릉영동대인데 강릉에 있죠. 강릉영동대학교 비철금속과. 이게 우리 뭐 제철과 이렇게 보통 제철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철금속과 나온 애들이 보통 2019년 2월 이런 데 취직했어요.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SK, 한화, 신한, LG. 어마어마하죠. 연봉도 굉장히 세요. 전문대 나와서 이 정도 연봉 받는 애들 없어요. 2천만 원밖에 바빠요. 하여간 여기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과로 보여지고요. 한림성심대의 글로벌 관광과입니다. 글로벌 관광과 안에 2개가 있어요. 바리스타 음료 전공이 있고 항공 외국어 전공이 있고. 그러니까 항공 외국어, 그러니까 바리스타 음료 전공은 그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되는 게 목적이고요. 항공 외국어는 항공사에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공 외국어에서 뭘 배우냐면은 여기는 항공 서비스 학과하고는 좀 달라요. 항공 서비스 어느 정도 조금은 배우는데 대부분은 외국어,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영어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에 취직하는 게 목적이다. 한림성심대 글로벌 관광과도 괜찮아 보이고요. 경동대는 어디 있냐면은 고성에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여기도 대명 레저리조트 학과가 있어요. 여기 4년제입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이 대명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경동대 대명 리조트 학과 졸업하면 여기도 대명 콘도에 100% 취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동대 교수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미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아니, 대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100% 취업된다는 걸 아니까 공부를 안 한대. 그다음부터. 와, 그래서 야, 이게 100% 취업 보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동대학교 4년제인데 여기도 좋아 보이고요. 이게 높지도 않아요, 성적이. 상지대학교에서 이번에 항공서비스학과를 새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뭐 주로 여학생 요새는 남학생들도 많이 가는데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항공서비스학과 비행기 타는 거. 근데 하여간 상지대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개설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쪽이나 이 근방에 이 항공서비스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이 항공서비스 하고 싶은 애들은 멀리 뭐 충북, 충남까지 갔어야 되는데 원주에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원주에 항공서비스학과가 새로 생겨서 그 항공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또는 어디가 이렇게 치시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대학명이나 그다음에 뭐 전형명 또는 학과명 이런 걸 치면은 아주 검색이 쉽게 돼 있어요. 검색하기가.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전문대학교 그 포털이에요. 전문대 포털. 여기는 데이 포털, 이건 전문대 포털. 전문대 포털 들어가면 여기서도 그 전문대학교 안내와 함께 그 점수 계산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런 사이트라서 뭐 사실 그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약간 면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대학교 홈페이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면 이렇게 쭉 메뉴가 떠요. 이 메뉴를 보면은 성적 분석해서 학교생을 자기 내신 성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해 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이렇게 있죠. 전형 정보. 대학에다가 만약에 강원대 쓰면 강원대학교 쭉 자료가 나오고요. 학과 정보에다가 만약에 뭐 간호 이렇게 쓰면은 간호과에 대한 대학들이 또 쫙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도 합격자 점수 같은 것도 나와요. 작년 합격자 점수.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온라인 대입 상담 이렇게 있죠. 온라인 대입 상담. 여기 온라인 대입 상담을 클릭하시면 그 네이버의 지식인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같이 거의 Q&A에서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강원대학교 뭐 그 간호학과 작년도 뭐 입학생들의 등급 컷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작년도 합격자 자료 같은 거를 쭉 여기서 이제 글로 상담하는 겁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대입 상담 해보시고 그 전에 대학하고 학과 정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대입 정보를 먼저 검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 성적을 집어넣어서 성적을 가지고 이 대입 정보하고 같이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대입 상담, 아까 그 온라인 상담 있었죠? 그 온라인 상담에 모르는 걸 질문하면 질문의 대답이 바로바로 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강의였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그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자신이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